고통받았던 할머니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일까요? 저는 제가 한 일이라고선 할머니들의 약과의 약속, 그리고 제가 처음 느꼈던 할머니들에 대한 생각, 그 소녀의 눈빛, 그것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영화를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고, 또 우리 소녀상을 세워주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영화에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인 정민이가 죽잖아요. 혹시 그 내용을 무슨 메시지라든가 의도를 하고 그렇게 스토리를 짜신 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목했던 것은 할머니들께서 남기신 증언집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어렵게 그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영화에서도 등장을 했던 그런 정민이라는 그런 돌아가신 그 소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산자의 기록에 남아있는 죽은 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할머니들을 사로잡고 있는 감정이 과연 무엇일까요? 할머니들께서 가지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죄책감입니다. 우리 영화에서 이제 영옥이라는 손숙 선생님이 연기를 했던 그 대사, 미안하다라는 대사. 동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같이 끌려갔을 때 함께 갔던 소녀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지금도 나눔의 집에 계시는 이혁선 할머니도 일본군이 퇴각하고 난 다음에 그냥 버려졌습니다. 정말 무효곡절 끝에 할머니는 기적적으로 징용돼서 왔던 한 조선인 군인한테 해방이 됐기 때문에 극적으로 구출이 돼서 살아난 거지, 같이 달아났던 혹은 남겨졌던 버려졌던 여성들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이제 경악을 했던 것 같아요. 증언집에 있는 수많은 죽음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일본군 성노예라는 문제에 묻혀서 사실은 그 이면에 가려진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이 묻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영화에서는 반드시 그 이름도 없이 돌아가신 한 소녀를 주인공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보통 이런 신화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다룰 때 여러 가지 외부적인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제가 알기로도 영화 기량을 활용하니 좀 부족해서 처음에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고 들었었는데, 이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해 가셨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추정을 할 때 몇 명 정도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너무나 힘들었는데 얼마나 힘들 정도였냐면은 몸이 아픈 건 둘째치고 그 촬영 현장 하나하나가 이제 울음바다였습니다. 근데 그 울음바다를 잃었던 배우와 스태프가 주변에 있던 후원자들과 수많은 투자자들과 시민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 영화는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영화 한 제작자가 저한테 다가옵니다. 어차피 영화는 안 만들어질 것 같으니까 영화 제작기를 영화로 만드는 데 관심이 있으니 내가 그건 투자를 하겠다. 그런 참. 그런데 정말 우여곡절 때 영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전국을 돌면서 후원 시사회를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후원자들 분들도 영화 보시고 너무너무 참 애썼다. 하지만 아마 영화 기양의 운명은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될 일은 없을 것 같다. 그때 해성과 같이 나타난 한 정신나간 배급업자가 영화의 배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시겠지만 이제 영화 상영 불과 며칠 앞두고 40개간인가요? 전국에 잡혔습니다. 게다가 시간대도 아주 참혹할 정도로 엄청나게 시간대가 아침, 저녁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걸 흔히 퐁당퐁당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나서주신 분이 바로 시민들의 힘이었습니다. 75,270명의 후원자들과
이 소식을 접했던 분들이 갑자기 페이스북과 인스타나 그런 거에 글을 올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밝힐 수는 없지만 많은 기자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귀향 영화 보면서 내가 집중해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본 건 처음이다고 고백하신 기자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근데 이제 극장이 안 잡히니까 기자님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인터뷰 때 극장 50개밖에 안 잡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을 때 극장 50개도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니까 분통을 터뜨립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착한 척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는 50개라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50개면은 5개보단 낫잖아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기적이 일어나죠. 주말을 거치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러더니 극장이 그냥 확 열린 거예요. 막상 극장이 열려도 사람들이 안 보면은 그냥 며칠 만에 닫혀요.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특히 영화 기관같이 메이저 배급사든 메이저 투자사가 전혀 손을 대지 않은 이런 독립영화가 358만 명이라는 기적을 일으킨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세계사적으로 전후무후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만들어주신 분들이 바로 시민들입니다. 아침 조저부터 저녁까지 다 채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분명히 매진이 됐는데 빈자리가 있어요. 영화관에. 왜 그런지 아십니까? 도저히 이 영화는 내가 볼 수는 없는데 예매를 해서 도와줘야겠다. 그래서 예매 운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시민의 힘입니다. 요시미 요시아키라고 하는 일본 주오대 중앙대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놀랍게도요.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이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이분이 일본 도서관과 방위청이나 육군성에 들어가가지고 위안소 관련 자료들을 세배웁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 요시미 요시아키 교수의 가장 보수적인 데이터가 20만 명입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만 제2피해국인 중국이 본인들 입으로 얘기한 피해자 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명입니다. 그럼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래서 많게는 50만 명에서 7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 겁니다. 조선에서만. 처음에는 취업 사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대부분 그래도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만 1942년, 43년부터는 전쟁이 악화가 되면서 마구잡이로 잡혀갑니다. 길가에서 걸어가던 소년을 잡아가고 빨래하러 갔다가 잡아가고 그런 것들을 다 계산하거나 학살된 사람들을 다 계산하면은 과연 몇 명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비가 계속 날개짓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영화적 장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신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 은유와 이런 부분들은 방금 나비와 함께 그 마지막에 이제 식긴굿을 할 때 군중들 사이에서 일본 분들이 보이는 장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랑 같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영화는 반일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 보고 나온 다음에 옆에 있던 유학원 잠깐 교환 학생으로 온 일본 학생이 막 미워지고 일본 학생 갑자기 때리고 싶어지고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나는 곳에는 노약자들이 항상 피해를 받고 극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와 여성들. 그런데 정말 지금 극악무도한 그런 테러 집단, IS 같은 테러 집단에는 이런 여성 성노예가 거기도 곧 존재합니다.
그래서 참 요즘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치 좀 분위기가 전쟁 나기 직전 같은 상황이 느껴질 만큼 굉장히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그런 전쟁을 막는 그런 평화적인 도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영화 만들기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나비라는 우리 그 한반도에 많이 서식하는 바로 모시나비입니다. 모시나비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에 있었던 부모님을 만나고 그분들과 함께 재회하고 따뜻한 밥 한 술 먹는 영화. 그게 목적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작품을 할 건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다음 영화를 찍고 싶은 작품이 있습니다. 내년에 꼭 촬영했으면 좋겠다는 작품인데 두 개를 이렇게 보시더니 이거는 내가 투자할 생각이 있다고 했던 작품입니다. 그게 뭐냐면 광대라는 건데 조선시대에 광대는 신분적으로 천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의 전통음악을 지켜오고 계승하고 창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음악의 어떤 정말 지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만들어왔던 그 천민 광대들의 이야기를 영화로 담고 싶어서 지금 신업은 벌써 예전에 나왔고 시나리오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촬영을 좀 하고 싶습니다만 기대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화를 빌려서 좀 정부의 계약을 드러낸다거나 그리고 일본 정부에 대한 좀 부조리한 부분들을 드러낸다거나 해서 좀 지식적으로 그들과 함께 분노하고 왜 이런 극적인 형식의 영화를 선택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저도 물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일단 변영주 감독님이 만드신 낮은 목소리라는 아주 훌륭한 다큐멘터리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TV에서도 다큐멘터리 영화를 그런 다큐멘터리물이 많은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저는 제가 이 영화 극영화로 만들려고 했던 이유가 제가 이제 흔히 문화적 증거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하도 증거가 없다라고 일본에서 그렇게 이제 하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문화적 증거를 보여줄게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 여성들이 지금하고 비교하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렸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영화로 이거를 극영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간접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만들었죠.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독님과 이렇게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또 감사합니다.